안녕하세요. 자, 이번 달 우리 현대문법부터 이제 첫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수업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요. 우리 현대문법, 즉 그리고 국어 어문 규정, 그리고 독해, 그리고 문학. 자, 이런 순서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에 보면은 문법과 어문 규정이 즉 국어 지식이라는 파트로, 즉 이건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야 문제를 풀 수 있는 영역이고, 다음에 이제 독해라는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읽기 능력을 물어보는 거죠. 여기에는 물론 제재에 따라서 비문학과 그리고 문학이 있는데, 이제 문학은 또 별개의 이론적 지식이 필요하기 때문에 즉 독해 안에 문학을 두기도 하고 이렇게 별도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20문제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서 내용을 모두 학습한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20개의 이론을 맞히자. 그리고 기본서는 그리고 수업은 여러분들의 즉 그 20개의 이론을 그 20개의 문제를 맞히기 위한 하나의 즉 도움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그 20문제를 맞추기 위해서 실력을 탄탄히 쌓는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수업에 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출제 비중을 보면요. 얘가 50%, 그리고 얘가 50%. 그래서 결국 대체로 국가직과 지방직에서 다소 약간 플러스 마이너스 차이가 있습니다만 10문제, 10문제 이런 비중을 가지고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보다 구체적인 학습에 대한 내용은 이제 단원별로 하나하나 진행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고요. 자, 교재를 보시면요. 77쪽을 펴시고요. 현대 문법 파트부터. 그래서 교재 77쪽을 펴시고 그 앞부분은 뭐냐면 이제 문법과 어문 규정을 모두 학습한 다음에 여러분들의 즉 어법 문제를 연습해 보는 구조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나중에 자율학습을 할 수 있고요. 이제 진도가 나가는 부분은 77쪽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수업 진행은 어떻게 할 거냐? 먼저 핵심적인 문제, 그러니까 우리 출제 경향을 가장 잘 보여주는 출제 유형을 보여주는 문제를 하나 선택하고 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상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론적 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이론이다, 여러분들이 흔히 이론이다, 이론 공부다라고 얘기하는데 아니 공무원 시험 준비에 무슨 이론이 있겠어요. 문제 푸는데 필요한 지식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듯이 그런 이론 공부하는 거 아닙니다. 따라서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것들, 그러므로 가장 많이 출제되는 출제 유형을 가지고 그 유형별로 상수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지식들, 이론들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77쪽에 거기 짚고 가기 첫 번째 문제가 나와 있어요. 한번 볼까요? 다음 가로속에 들어가 알맞은 말은 해서 이 글은 언어의 즉 정의를 물어보게 되는데요. 자, 이번 첫 시간에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언어의 특성과 그 기능을 학습을 할 건데 여기서 맨 먼저 언어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대해서 묻고 있는 지문입니다. 볼까요? 언어는 기본적으로 인간 상호 간의 의사소통, 밑줄치고, 즉 의사소통, 결국 우리가 언어를 사용하는 목적은 의사소통에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기호의 체계다, 기호 밑줄치고. 그러니까 언어는 기호에 속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호가 언어보다 더 넓은 개념이죠. 그러면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기호라고 부르고, 그럼 그 안에서 언어는 또한 특징을 가지고 있겠죠. 그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언어는 인간만이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래서 인간만이 사용하고 그리고 음성과 의미로 이루어진 것, 이를 우리는 언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의사소통을 위해 사용하는 모든 것을 기호다라고 하죠. 그래서 그 기호는 그 뒤에 문장 볼까요? 모든 기호가 그렇듯 언어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 동그라미, 그것을 실현하려는 형식, 동그라미 두 가지 요소로 구분된다. 그래서 기호는 내용과 그리고 형식이 있다.
기호는 내용과 형식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과 그것을 실현하려는 형식이 있고, 그렇다면 언어도 기호니까 그 내용과 형식을 가지고 있겠죠. 그러면 언어에서 내용은 의미가 될 것이고, 그리고 형식은 음성이다 라고 얘기하게 됩니다. 그 뒤를 볼까요? 따라서 언어에서의 내용은 하고 빈칸이 나왔죠? 뭐 들어가야 돼요? 의미고, 그리고 형식은 뭐 들어가요? 음성이다. 그래서 여기까지 우리는 이 첫 번째 문제를 통해서 언어의 뭘 다룬 거예요? 즉 본질을 다룬 거예요. 그래서 언어의 본질을 우리는 살펴봤고, 언어의 개념, 우리가 어떤 대상의 본질을 다루는 걸 개념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 개념을 살펴봤어요. 자, 그러면 방금 읽었던 글의 내용은 언어의 본질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구체적인 방법은 정의의 방법과 또 하나, 즉 언어는 음성과 의미라는 것으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으니까 어떤 대상을 이루고 있는 요소를 설명했으니까 뭐라고 해요? 분석. 그래서 언어의 정의와 그리고 그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즉 정의와 분석의 방법을 통해서 언어의 본질을 다뤘다. 자, 항상 우리가 어떤 지문을 읽게 되면 그 지문의 중심 내용이 뭔가, 그리고 그 지문을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한 글의 설명 방법이 뭔가, 이런 점을 주의 있게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에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것은요, 즉 81쪽에 보시면요, 80쪽에 짚고가기 1번 문제를 보시면 다음에서 알 수 있는 언어기호의 특성으로 적절한 것. 자, 그래서 언어의 특성에 대한 질문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첫 번째 1번 추상성이 뭔지, 2번 자의성이 뭔지, 3번 분절성이 뭔지, 4번 역사성이 뭔지, 이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런 후에 이제 독해의 내용을 보면서 그 내용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이 언어의 특성 중 어디에 속하는가, 이렇게 풀겠죠. 그죠? 따라서 우리가 이 문제와 같은 유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언어의 특성에 대해 알고 있어야겠어요. 자, 그럼 봅시다. 방금 언어의 정의를 내렸으니까 언어는 음성이라는 형식과 의미라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기호다라고 얘기를 했고, 이를 우리가 언어는 기호다. 언어가 기호라는 얘기는 음성이라는 것과 의미로 이루어졌다라는 얘기고요. 자, 문제는 이 음성과 의미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예를 들어 여기 꽃이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이 형식이 반드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꽃을 의미하느냐. 자, 만약에 이 똑같은 대상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언어로 부르면 분명히 다른 형식으로 이 대상을 설명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식물이 있고 광합성을 하고 뭐 뿌리, 줄기, 잎이 있고 이런 대상이 꽃이라고 불러야 될 꼭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즉 우리가 꽃이라고 불렀기 때문에 꽃이라고 부르고 있는 거지, 이걸 꼭 꽃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 그건 마치 여러분들이 각각 이름이 있잖아요. 그럼 그 이름은 여러분들을 대표하는 분명히, 즉 언어로서 여러분들을 남들과 구별짓게 하는 언어인 건 틀림없는데, 반드시 홍길동은 홍길동이라고 불러야 될, 즉 그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가, 이 점을 생각해 보면 그냥 단지 부모님이 지어줬거나 할아버지 할머니가 지어줬거나 했기 때문에 그 홍길동이라는 이름을 쓰는 거지, 홍길동이라는 것과 그 홍길동 자신과의 긴밀한 관계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처럼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서로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즉 꼭 꽃을 꽃이라고 불러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필연적인 것이 아니다. 이걸 우리는 자의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임의성이라고 부르고요. 즉 언어의 음성과 의미는 자의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즉 나라마다 그 대상을 가리키는 표현이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즉 나라 안에서도 방언이 존재하는 이유는 우리가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다르게 부르는 말이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언어가 자의성을 갖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자의적이라는 언어의 특성 때문에 우리가 불편한 건 뭐냐? 자, 어떤 대상을 이렇게 즉 무엇이라고 부르든 거기에는 필연적인 이유가 없다 보니까 외국인을 만나면 우리가 의사소통이 힘들어져요. 그래서 최소한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같은 이름을 부르기로 하자. 즉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긴 걸 꽃이라고 불러야 될 필연적인 이유는 없지만 우리가 의사소통이라는 목적을 위해서는 일부러 같은 언어를 쓰는 사람들은 약속을 하자.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모든 언어는 이것이 자의적이다 보니까 즉 반드시 약속, 언중들의 약속의 결과로 즉 언중들이 약속을 해서 사용하는 거다. 그래서 이걸 꽃이라고 부르자 약속을 하고 그래야 의사소통이 되니까 언어는 약속의 결과다. 이걸 사회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국어 공부할 때 특히 국어 공부든 어떤 공부든 잊지 말 것은 어떤 단어의 개념을 그 과목에서 무슨 의미로 쓰는가 이걸 공부하는 게 즉 이론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사회성이라는 말은 얼마든지 다른 과목에서는 다른 의미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쟤는 사회성이 있어. 이 말은 뭐냐면 사람들과 잘 어울린다 이런 의미이지 언어를 약속하여 쓰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거든요. 따라서 국어학에서 말하고 있는 사회성은 즉 우리가 저 아이는 사회성이 있어 이럴 때의 사회성과는 다른 의미로 쓰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론적인 공부를 우리가 한다는 얘기는 어떤 단어가 그 과목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가 이걸 보는 거야. 그러므로 여기 언어의 사회성은 무슨 뜻이다? 언어는 모두 약속의 결과다. 이걸 사회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하면 쉽게 바뀌면 안 되니까요. 이걸 우리가 쉽게 바뀔 수 없다. 불력성이다. 불력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사회적으로 언중들이 약속한 것이고 그러므로 이를 사회성 또는 불력성이라 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약속한 것은 또 상황에 따라서 깨지기도 하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뭐 몇 날 며칠 여행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집안에 어머니나 아버지가 아프시거나 또는 뭐 내가 다리를 다치거나 이렇게 사정이 생기면 그 약속이 또 깨질 수도 있죠. 그처럼 우리가 약속의 결과로 만들어진 언어도 세월이 한참 흐르면 또는 어떤 새로운 것이 들어와서 새로운 말이 필요할 때 이처럼 언어도 세월이 지나면 바뀌어요. 이처럼 세월이 지나서 바뀌는 걸 우리가 변천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언어의 변천이 일어날 때 이걸 우리는 역사성이다 라고 말해요. 자, 여기 역사성이라는 말도 일상적으로 우리가 쓰는 말과는 다른 의미로 쓰이는 겁니다. 흔히 역사적이다, 역사성이 있다면 뭔가 오래됐다 이런 의미인데 언어에서 말하는 역사성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언어의 음성과 의미가 변천할 수 있다. 세월이 지나면 바뀔 수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가장 흔한 말로 이 흔한 예로 방송이라는 단어 있거든요. 우리가 방송하면 지금 방송이라고 할 때 이는 뭐냐면 전파를 쏴 보내는 거죠. 그죠? 그래서 방송국, 전파를 내보내는 곳, 방송국,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서 내보내는 곳, 방송한다, 방송국이라고 하는데 이게 15세기 때는 무슨 의미냐면요. 춘향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수인들을 방송할 때 이런 표현이 나와. 이 말은 뭐냐면 죄수들을 풀어줄 때 이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방송이라는 말이 원래는 죄인을 풀어주다 또는 잡았던 고기를 풀어주다
이럴 때 방송의 말을 썼는데 지금은 즉 전파를 보내다 라는 의미로 의미가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뭐 죄인들을 풀어줄 때 방송한다는 말 안 쓰죠. 따라서 이처럼 언어의 의미는 세월이 지나면서 바뀔 수도 있다. 이걸 뭐라고 한다? 역사성이라고 한다. 그래서 없던 말이 새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있던 말이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의미가 달라지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기도 하는 것, 이를 역사성이다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성은 아까 불역성과는 달리 바뀔 수 있는 성질이니까 다른 말로 가역성이다, 가역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와 같은 역사성과 사회성이 존재하는 그 전제가 바로 뭐야? 자의적인 거죠. 그래서 언어는 자의적이다 보니까 약속을 했다, 사회성. 언어는 자의적이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 변하더라, 역사성. 이렇게 이어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사회성과 역사성, 자의성을 우리는 언어의 객관성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모든 언어들은 이와 같이 자의적이고 사회성과 역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제 언어의 특징으로 분절성, 추상성, 개방성 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자, 먼저 분절성이다라는 얘기는 언어는 분절하는 성질이 있다. 즉 연속적인 세계를 끊어 표현하는 성질이 있다. 연속적인 세계를 끊어 표현하는 성질이 있다. 이를 분절성이다 라고 하고, 추상성이 있다는 얘기. 자, 추상이라는 말 주의해요.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에서 추상적이다 하면은 뭔가 좀 모호하다, 애매하다 이런 뜻이지만, 언어학에서 말하는 추상성이다 라는 말은 즉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 일반화한 것이다 이런 뜻이야. 자, 무슨 말이냐? 우리가 꽃이라고 하면은 수많은 종류의 꽃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들의 공통점, 뭐 잎이 있고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이와 같은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그런 특성을 가지면 꽃이라고 하자. 이와 같이 즉 언어는 일반화를 거친다. 즉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결과다 이런 뜻이죠. 즉 하나의 표현 속에는 사실은 거기에 해당되는 사물이 여러 개라는 거야. 이처럼 꽃이라는 하나의 표현 속에는 실제 꽃에 해당되는 사물이 여러 가지다. 그러므로 그 여러 가지 것들 중에서 공통적인 속성을 뽑아서 꽃이라는 말을 만들어내죠. 이를 우리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하나의 표현인데 그 대상도 하나밖에 없다. 우리 그런 단어들이 뭐야? 고유명사죠. 고유명사는 남대문 하면 남대문 하나밖에 없고, 훈민정음 해례본 하면 훈민정음 해례본에 해당되는 게 한 곳만 있죠. 그렇죠? 따라서 이처럼 하나의 표현에 하나의 의미만 있는 건 추상성과는 관계가 없네요. 그래서 고유명사는 해당이 되지 않는다. 고유명사는 추상화의 과정을 거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죠. 자, 다음 이 개방성이라는 말도 지금 공부하면서 여러분들 느껴야 하는 것은, 내가 평소에 쓰고 있는 단어의 뜻이 이렇게 국어라는 과목 그리고 언어학이라는 분야에서 다른 의미를 쓰고 있다는 것을 빨리 알아채야 돼요.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즉 그 과목에 대한 공부가 즉 보다 정확해진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공부를 잘한다 못한다는 하나입니다. 어떤 개념을 그 과목에 특수화해서 쓸 수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개방적이라는 말을 한국사를 공부할 때, 또 국어를 공부할 때, 또는 여러분들 전공을 공부할 때 그렇게 차이 없이 두루뭉술 쓴다면 그 사람은 이론적으로 정리가 안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이걸 과목에 적절하게 구별해서 쓰면 그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이 사람은 정리를 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라는 것은 내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단어들을 얼마나 그 과목에 적합하게 즉 특화시키느냐, 그 과목에 적합하게 개념화하느냐 이런 점이라는 걸 잊지 말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개방성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즉 우리는 언어를 이용해서 무한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어를 이용해서 우리는 무한한 표현 사용이 가능하다.